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 둘 사이에 돌파구는 없었을까? 물론 뭐 시진핑이 당연히 면전에 대고 야 니들 지금 돈 필요하잖아 거지잖아 그럼 싸게 팔아 야 살 사람 나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지만 그럼 뭔가 좀 더 이제 그럼 푸틴 입장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알았어 니들도 힘들고 안겠는데 오케이 그럼 시베리아 2호 이거 가격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이거를 체결하기 위해서 뭐 내가 뭐 다른 거 좀 해줄 수 있는 거 없을까? 야 나도 좀 양보할 테니까 니도 좀 양보해 새끼야. 아이 진짜 딜이 원래 이런 거잖아. 딜은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요. 서로 중간 가격 한번 양보했다가 들이댔다가 양보했다가 들이댔다가 양보했다가 들이댔다가 중간치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중간치를 같이 합의하는 게 그게 딜이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중국이 이걸 한 게 드림입니다. 오케이 그럼 시베리아 2호 그거 내가 체결하는 거 그래 뭐 그래 가격 맞춰줄 수도 있겠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체결하기 전에 그럼 니들이 일단 이거 한 개 체결해줘 라면서 시진핑이 카드 한 개를 딱 내밉니다. 협약서 요거는 네가 좀 해줘. 그러면 요건 네가 해주면 내가 시베리아 2호 그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이게 뭘까? 이 카드가 뭘까? 아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한 개 얘기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의 노출 알고리즘이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제 영상이 노출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실제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보이시잖아요. 그죠? 제 이런 소리 웬만하면 방송에서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 유튜브 멤버십 가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3,990원입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아 이런 컨텐츠 다루는 채널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요때 시진핑이 협약서를 한 개 쓱 드립니다. 오케이 시베리아 2호 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럼 이거 한 개 체결해줘. 딱 봤어. 그게 뭐냐 여러분들 자바이칼스크부터 만조우리 국경 구간 제2 레일 공동 건설 협정입니다. 거기다가 명시해둔 게 레일폭 1435mm 공동 건설 협정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같이 뭐 철도 건설하자는 건가? 중국과 러시아를 이어주는 철도를 건설하자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괴간 즉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레일폭 1435mm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바이칼스크부터 만조우리까지 그 구간만. 그게 뭐냐면 요 1435mm라는 거는 이 숫자에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시진핑의 지정학적 살기가 숨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세계의 철도 레일 폭은요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중국이나 미국, 유럽 대부분은 국제 표준 궤도 1435mm를 사용을 하지만 그 반면 러시아와 과거 소련에 속했던 공화국들 예를 들면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은 1520mm를 사용합니다. 달라요. 옛날에 그 소련과 지금 러시아 이런 국가가 남들과 다른 이런 레일폭을 만든 이유는 옛날에 깊은 군사적 방어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유럽은 강했죠. 러시아는 구소련은 유럽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과거에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했었던 역사도 있죠. 그죠? 유럽은 그때는 강했어요. 그리고 그 동시에 동방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소련 입장에서는 두려웠죠. 만약 모두의 철도 괴간이 같다면 전쟁이 터졌을 때 적국의 군용 열차가 바퀴를 바꾸지 않고도 대포와 병력을 싣고 러시아 내륙 깊숙이 곧장 들어올 수 있었죠. 이 85mm의 차이가 바로 러시아 자국 안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물리적인 장벽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 시기가 지나고 평화 시기가 왔잖아요. 근데 이 평화 시기가 왔을 때 이 레일 폭의 차이는 거대한 경제적 장애물이 됐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1대1로를 추진을 하고 중국, 유럽 화물 열차를 운행을 해왔습니다. 중국 상품을 가득 실은 열차들이 만조우리 통상구에 도착을 하면 멈춰야 됐어요. 왜? 레일 폭이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멈춰고 노동자들이 영하 수십 도의 혹한 속에서 거대한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다시 러시아 쪽의 열차로 옮겨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비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통관을 하는 효율과 화물 운송량을 아주 크게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러시아 측에다가 수없이 제안을 해갔던 거예요. 러시아 통상구 안에 중국 표준계 구간을 일부러 건설을 해서 물류 속도를 좀 높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러시아 좀 이렇게 안쪽까지 갈 수 있는 철도를 한 개 만들어 달라. 그래야 중국 물건들이 더 많이 효율도 좋아지고 많이 갈 수 있지 않냐. 이거를 중국도 러시아한테 수년 동안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러시아도 반대를 했느냐? 특히 러시아 군부의 강경파 눈에는 중국의 표준 궤도 철도가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방상의 모독이었어요. 모독이었고 절대적인 금기였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진짜 그거를 짓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중국산 물량들이 덤핑이 되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러시아도 제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이드 인 러시아 물건들도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싼값의 중국산 물건들이 러시아로 막 진짜 막 바로 직행하는 열차에 실려가지고 미친 듯이 24시간 동안 덤핑이 된다? 러시아의 제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살아남죠. 동남아 국가들을 보세요. 중국 주변국들을 보세요. 중국산들을 수없이도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그 나라의 강했던 물건들 다 중국산 때문에 대체가 됩니다. 그 나라의 제조업들 다 무너졌어요. 러시아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었던 러시아, 그리고 그걸 모독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러시아가 여러분들 여기에 푸틴이 서명을 합니다. 요번에 오 마이 갓, 푸틴이 서명했어요. 이 협정에 따르면 완전히 중국 표준으로 만들어진 레이폭 1435mm의 이 레이폭 철도가 만조리에서 국경을 넘어 러시아의 자바이칼스크 역까지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자바이칼스크 역이 어디야? 한번 보자. 그러니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내부까지 들어가면 러시아 내부의 물류는 또 이제 러시아에서 알아서 하니까 열차를 갈아태울 그것만 줄이자 이거네. 여러분들 자바이칼스크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국이죠? 여기가 몽골이고 자바이칼스크는 여기 국경지역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내륙까지는 중국 열차가 가게끔 해달라 이거네. 그리고 그 안에서 물건만 내리면 물류는 니들이 알아서 하니까. 이게 만약에 체결되잖아요. 그러면 화물 통과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열차가 말 그대로 러시아 영토에 있는 그 통상구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중간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러시아 열차로 옮겨 실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KGB 출신의 그 오래된 정치인 푸틴, 지정학적 안보를 극도로 중시하는 민족주의자 푸틴이 전략적 중심에서 베이징에 실질적으로 고개를 숙였다라는 뜻이에요. 딱 그 85mm의 차이. 그리고 그 통상구에서 그 구간도 별로 길지 않대. 딱 9km의 구간이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전쟁이 지금 러시아의 국력을 고갈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정권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베이징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푸틴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안보 마지 노선을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철도 협정의 체결은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냥 전면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뭐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다 나갔잖아요. 중국의 차지, 중국의 하이디라오 이런 게 러시아로 들어가기 딱 좋은 시기에 그 열차 타고 러시아 전역에 깔아버리는 거야. 참 궁금한 게 한국은 중국한테 뭘 빚지고 있길래 그런 철도를 깔아주는 거지? 보이지 않는 뭔가 철도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고속도로야. 중국 기업이 한국 진출하는데 거의 진짜 뭐 5G급이야. 겁나 빨라. 한국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러시아는 지금 힘들게 수십 년 동안 버티다가 이거 한 개 열어줬는데 한국은 지금. 자 여러분들 그 공동 성명은 9,935자에 달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극도로 모순적이면서도 매우 웃긴 어이가 없는 그런 세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측은 자체 보도 자료에서 중국 러시아 설린 우호 협력 조약의 3가지 원칙을 당당하게 인용을 합니다. 비동맹, 비대항, 제3자를 겨냥하지 않음. 그런데 같은 날 발표된 중러 공동 서명에는
두 지도자가 미국을 지목하며 격앙된 어조로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여러분들, 요건 다른 얘기예요. 요거는 방금 그 철도 얘기랑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시진핑은 이 철도를 얻었죠. 이제 러시아 안으로 우리 철도가 깔리는 거야? 이거지. 시진핑은 지금 속을 얼마나, 오랜만에 외교에서 이겼네. 나 오랜만에 러시아 상대로 내 이겼네. 아주 기분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시작이야. 1대1로의 이 철도 궤도가 러시아 본 땅으로 들어갔다? 그럼 나중에 이거를 따라가지고 연장을 하면 되겠지. 그건 또 천천히 한 개씩 체결해 나가면 되겠지. 러시아가 힘들어할 때마다 한 개씩 러시아한테 주면서 요번엔 내가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그럼 요번에는 이거 한 개 체결해줘. 중국이 1대1로 동맹국들을 대하는 자세. 근데 어떤 한국 역사에 어떤 병신 새끼가 대한민국도 중국 1대1로에 집어넣겠다고 하지 않았나? 자, 여러분들, 또 시진핑과 푸틴의 성명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라는 성명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며 전략적 안정을 파괴한다. 동시에 미국이 핵무기수를 제한하는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을 무책임하게 만료시키고 갱신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스스로 핵무기 발전의 손발을 풀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골든돔은 뭐냐? 골든돔은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매우 전복적인 국방 계획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본토 미사일 요격 체계가 아니라 예전에는 상대의 핵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면 우주 공간에서 격추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저궤도 우주 위성 조기 경보, 극초음속 요격체, 레이저 무기, 그리고 인공지능 AI의 실시간 계산을 결합한 다층적 다영역 글로벌 방어 방패라고 합니다. 그 목표는 적 미사일이 발사된 각 단계에서 심지어 발사되기 전부터 정밀하게 파괴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골든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방어의 곡선이 이미 상대의 국토 위로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 계획이 완전히 구축된다면 냉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유지해온 공포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공포의 균형이란 바로 상호 확증 파괴입니다. 네가 나한테 핵폭탄을 한 개 던지면 나도 반드시 너한테 한 개를 던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죽을 바에는 우리 같이 서로 던지지 말자. 뭐 약간 이런 거. 현재 러시아가 나토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거대한 핵무기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최근 몇 년 동안 핵탄두를 미친 듯이 확충해 왔죠. 그것 역시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터질 경우 핵무기로 미국의 개입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골든돔의 등장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손에 있는 핵미사일, 그것이 대륙간이든 극초음속이든 미국까지 날아올 생각하지 마라. AI와 우주 네트워크가 얽힌 나의 방어망 앞에서 너희 미사일은 너희 본토에서 폭발하거나 너희 영공에서 터지거나 내 영토에는 닿기도 전에 고철이 될 것이다. 그 뜻은 즉 핵전쟁이 일어나면 난 널 타격할 수 있지만 네가 나는 타격하기 힘들 거다. 일단 핵 억지력이라는 마지막 정치적 협박 도구를 잃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재래식 군사력, 특히 앞으로 칩과 연산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에서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이게 푸틴과 시진핑의 공통된 악몽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러시아 측이 공개한 42개 문서 안에서 러시아 국가원자력공사와 중국과학원이 제어 열핵융합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도 설명을 해줍니다. 열핵융합은 인류의 궁극의 에너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동시에 미래 대국 과학기술 경쟁의 최정점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반도체, 칩, 인공지능 등 일반적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미 미국의 봉쇄에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게 전통적 핵 기술 분야에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아직 이렇게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런 궁극의 기술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번에 시진핑이 제대로 러시아를 털어먹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가서 중국 한번 털어먹고 중국은 러시아가 왔을 때 러시아를 털어먹었어요.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기는 한가 봅니다. 12여 년 동안 계속 끌고 왔던 이 철도 까는 거를 체결을 해줬다라는 거는 이거는 푸틴이 한 번 물러난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좀 짜증나가지고 할 수 있는 제일 큰 복수는 러시아가 서양 쪽으로 기울는 거야. 여러분들 러시아가 만약에 서양 쪽으로 기울러가지고 미국과 유럽이랑 우리 함께 갑시다 잘 해봅시다 이러잖아. 그러면 러시아가 그렇게 팔고 싶어 했던 그 가스들 유럽에 다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유럽과 미국이 같이 그래 러시아 너도 함께 우리랑 손잡고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독재 국가 이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저 중국이란 나라를 한번 우리 함께 제재를 해보겠니? 그때는 중국이 좆되는 날입니다. 과연 러시아는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며 중국은 또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며 그리고 또 트럼프는 나중에 어떤 패로 이 판을 또 흔들 것이며 너무 재밌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분석이에요. 이런 내부 분석을 다 듣고 이제 다시 한번 둘이 이제 기사적으로 나온 러시아랑 중국이 푸틴과 시진핑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미국 견제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러 공동 서명에는 트럼프의 미사일 방어망 구상에 대한 비판이 들어갔고 그게 골든돔이에요. 두 정상은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세계 안보를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는 거를 막자. 미국이 뭔데 지가 다 질서를 지키려고 그래. 야 중국 러시아 우리 힘 합치면 우리가 미국 제재할 수 있어. 이런 프레임. 그리고 직접적으로 미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독자적 제재 반대, 그 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 반대 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미국과 서방 진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요약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협력. 아까 내부 얘기 다 드렸죠? 하지만 기사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두 정상은 석유, 천연가스 교역 확대를 강조했고 푸틴은 러중 경제 협력의 동력은 에너지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재 시대의 최대 고객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가 미국 중동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전략 물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나가리 났죠? 나가리 나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이 크게 한번 러시아 한번 등쳐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동 이란 전쟁 문제. 푸틴은 중동 위기 속에서도 러시아가 안정적인 자원 공급자 역할을 계속하고 중국은 책임 있는 소비자라고 표현했다. 그게 뭐냐? 그게 즉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고 중국은 네가 중동 거 사는 거 바에는 우리 거 사는 게 낫다 이런 거죠. 시진핑은 중동에서 적대 행위의 완전한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조기 종전이 에너지 공급 안정과 산업망 공급망 국제 무역 질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거지. 이게 까놓고 얘기하면 딱 그거예요. 러시아는 우리 거 사가. 시베리아 2호 체결해.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 너한테 그렇게 큰 기대를 그렇게 크게 기대고 싶지 않아. 우리가 너한테 기댔다가 네가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그래도 다방면으로 네 것도 사고 뭐 중동 것도 사고 중앙아시아 것도 사고 필요하면 미국까지 살 생각이 있으니까 니들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 문제.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근본 원인 제거라는 표현을 반복을 했는데 이건 사실상 러시아식 논리와 매우 가깝습니다. 서방의 나토 확장, 미국의 압박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러시아의 프레임이죠. 이 표현은 러시아의 크렘린의 서방 책임론과 닮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얘기한 게 기술, 무역, 미디어, 교육 협력입니다. 양국이 무역, 기술, 미디어, 교류 등 40개가 넘는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고 2001년에 체결한 중국과 러시아 설린 우호 협력 조약 연장에도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나온 기사들이고 방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얘네들이 속사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피 터지는 수들이 오갔다. 결국 어떻게 됐다? 푸틴이 시진핑한테 숙이고 시진핑은 미국이 원유를 준다라는 거를 카드로 삼아 푸틴을 시게 등쳐먹었다. 그러면서 지금 시진핑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시진핑이 북한까지 간다네?
에헤이 이거 진짜. 아 이거 시진핑이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지 감도 안 온다. 여러분들 와 이 와중에 시진핑이 북한까지 간다네. 자 요것도 얘기 살짝 합시다. 아직 시진핑이 김정은이 만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진핑이 북한을 아직 간 건 아니지만 요것도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시진핑은 늦어도 6월 달에는 갈 것 같다라는 추측들이 많거든요. 시진핑이 또 북한을 가게 된다. 그리고 또 시진핑이 또 저 김정은과의 뭐 여러 가지 또 짝짝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제가 또 각종 이 세계의 분석들을 다 집약해 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구독, 즐겨찾기 무조건 해놓으십시오. 여러분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채널이 아닙니다. 유튜브든 숲TV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직 정확한 날짜가 발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북한을 갈 가능성이 크다, 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언론에서 추측하기에는 2026년 5월 마지막 주 또는 6월달, 늦어도 6월달에는 갈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일정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봐봐요. 시진핑은 먼저 베이징에서 트럼프를 만났고요. 그 직후에 푸틴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로 김정은을 만나러 평양에 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만났을 때 대만 얘기는 당연히 나왔고 일본 얘기까지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국만 얘기가 없어요. 북한까지도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 한국만 지금 답답하다 진짜. 아우 지금 막 전 세계가 이렇게 바쁘게 팍팍팍 움직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한국도 어떻게 해서든 그 큰 흐름 안에 끼어가기 위해서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 에이씨. 야 뭐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니? 이 틈을 타가지고 한국도 뭐 이게 실행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랑 연결을 해가지고 야 그 시베리아 2호 파이프라인 한국이랑 뚫자. 한국이랑 뚫자. 야 북한 밑으로 딱 와가지고 한국까지 오는 걸로. 그 북한이랑 딜을 하고 북한에도 가스 주고 한국으로도 한국까지 가스 오는 걸로. 지금 보면 이거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막혀있고 한국도 가스가 필요하긴 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 하면 또 미국 쪽에서 잠깐만 저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잠깐만 니들 가스 필요해? 야 미국 거 사 싸게 줄게. 뭐 이런 카드라도 오고 갈 거 아니야. 지금 텀블러나 깨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게 국제적인 움직임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러시아한테 우리가 가스 그거 뚫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러시아 편이다 아니라니까. 이런 걸로 이제 약간 미국도 약간 툭툭 우리 지금 한국도 좀 케어해줘. 야 한국도 지금 힘들단 말이야. 환율 안 보여? 지금? 한국도 지금 기름값 오르고 있는데 물가 오르고 있는데 안 보여? 지금 한국도 좀 어떻게 케어해달란 말이야. 이런 표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닌다면 미국 가가지고 미국이랑도 딜을 하든가. 지금 미국이랑 여기저기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협력하려고 하고 있고 협약 체결하고 일본도 지금 미국이랑 이것저것 다 연결돼 있어. 에너지 협약 협약 다 체결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한 게 있나? 야, 통화 스와프 그거 또 거절됐다며 그거. 여러분들 한국 환율 1,520원. 네. 이 와중에 돈 왜 나눠주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선거하러 다니잖아.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돈 그만 나눠줘 막 이래. 봤어요 여러분들? 영상 봤어요? 그때마다 민주당 의원들 뻘쭘해하고 피하고. 아이고. 자 그리고 시진핑이 또 북한을 찾아가는 이유 중에 명분 중에 한 개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배경은 2026년이 북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라고 합니다. 양측은 이 조약 65주년 기념 행사를 잘 치르고 관계를 새 단계로 끌어올리자라는 메시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4월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에 김정은을 만나고 왔죠, 그죠? 이거는 시진핑 정상이 방문을 위한 사전 정치 작업. 왕이 부장이 먼저 가서 시진핑 곧 올 거니까 미리 작업을 해놓고 온 거죠. 공식 목적이 뭐냐? 일단 우리 요런 것들만 알아둬요. 그러면 나중에 또 깊숙한 얘기가 있을 때 훨씬 이해하기 편해. 일단 공식적인 공식 목적은 뭐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북중 전통 우호 강화. 중국은 북한을 전통적 우호국으로 부르고 북한은 중국을 체제 생존의 후방으로 봅니다.
이번 방문이 성사되면 2019년 6월 시진핑의 평양 방문 이후 또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 됩니다. 보도들도 중국이 코로나 시기 이후 다소 거리감이 생겼던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강화하려 한다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중재.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방북설에 대해 직접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자기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도 이 맥락과 연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럼프 김정은 대화 재가동의 중간 다리. 시진핑이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도 있어요. 특히 트럼프와 북한 모두 과거에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핵 문제의 키를 준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약간 중국도 있다. 우리도 있어. 이걸 만들려는 거죠. 미국과 북한의 대화의 키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이 뭔가 좀 더 값어치가 있는 나라가 되는데, 좀 더 이게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데, 아무튼 그리고 중국의 숨은 의도들,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숨은 의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과연 이렇게 될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숨은 의도 한 게, 일단 첫 번째, 트럼프에게 북한이라는 카드, 요거 내 손에 있다라는 거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요. 미국을 향해서 어필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와 만나가지고 무역, 대만, 일본 재무장, 한반도 문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베이징을 떠난 후에 시진핑이 푸틴을 만났고 이어 김정은까지 만나러 간다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와서 시진핑을 만났고 푸틴도 중국에 왔고 이제 김정은도 시진핑의 외교 테이블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림. 이게 중국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림이에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과거처럼 워싱턴, 평양 직거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베이징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거죠. 시진핑이랑 트럼프는 이거를 합의했잖아요.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서 요번에 가서 시진핑이 김정은이랑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을 보여주려 할 겁니다. 봐봐, 나 지금 북한에 입김 세다니까? 얘네들 내 말 들을 수도 있어. 약간 요런 거를 만들러 가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숨은 의도 두 번째. 김정은이 러시아 쪽으로 너무 붙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김정은이랑 푸틴이 또 어마어마한 사이잖아. 서로 군사를 파견해주는. 러시아는 북한 가가지고 여행 브이로그까지 찍었어요. 김정은이랑 푸틴 같이 씨발 셀카봉 들고 브이로그까지 찍고 왔어. 우리 둘이 친해.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러시아로 군인들까지 보내주고,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 미사일, 인력 지원 논란까지 있었고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기술, 식량, 에너지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냐? 북한은 원래 중국의 전략 완충지대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지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는 레버리지가 약간 약해져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러시아랑 가까워지는 거는 좋은데, 하지만 북한의 최종 후견인 그거 중국이다. 니들 중국 없이 못 산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다시 중국 중심 궤도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작업. 요런 숨은 의도가 또 한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숨은 의도 세 번째. 북중러 삼각 구도를 만들 때 주도권은 누가 준다? 중국이 쥐고 싶어 하는 거죠. 시진핑 입장에서 최고의 그림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반미 진영처럼 보이되 실제 조율자는 중국이 되는 거야. 그래야 미국이 또 중국 찾아와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또 중국은 미국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의 국제적 리더 이미지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야. 러시아도 나를 만나러 오고 북한도 내가 관리한다. 동북아의 불안정한 두 카드를 이건 내가 컨트롤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난 너무 무시하지 마. 그렇게 되는 거지. 특히 여러분들, 트럼프가 일본 재무장, 대만, 한반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 카드는 중국에게 아주 유용한 압박 수단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일본의 재무장 문제를 강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북한 위협을 들어 일본의 안보 강화를 방어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저렇게 설치면 미국 내 입장에서 트럼프 내 입장에서는 일본 재무장 내가 그거 눈 감아줄 수도 있어. 북한이 저렇게 설치는데 일본이라도 재무장 해가지고 북한 제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이 재무장하면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불편하거든. 여기 지금 채팅창에 요즘 병력 필요 없다. 요즘 다 드론이야. 무인기 전쟁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본이 만약에 무인기 만들기 시작하면 뭐 중국보다 못 만들겠어요? 일본이 만약에 재무장 할 수 있게 되면서 드론기로 중국 전역을 물론 중국 기술 중국 드론 기술 이거잖아. 인정. 중국 드론 기술 이거고 뭐 지금 중국에서 드론 잘 만들고 중국의 드론 부품 뭐 전 세계로 수출 잘 되고 있고 근데 뭐 만약에 일본이 진짜 재무장이 가능해져 가지고 끼를 갈고 드론 폭격기를 무인 드론 폭격기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뭐 중국보다 못 만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일본 재무장 명분으로 쓰이는 거를 막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북한 가서 입김을 좀 넣어야 돼. 그래야 트럼프한테 일본 재무장 시키지 말라고. 북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 뭘 할 수 있을까? 한국은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거 진짜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도대체. 그리고 또 숨은 의도 중에 한 개. 이거는 뭐 중국의 단골이죠. 뭐냐면 시진핑이 국제 위기를 관리하는 중심적인 인물이다 라는 이런 이미지를 중국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거. 공산당은 또 이거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야 중국 인민들이 민심을 잡을 수 있어. 중국 내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중국은요, 일단 지금 중국 경제는 좋지가 않아요. 청년 실업 문제, 부동산, 소비 침체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인구 문제까지 터지고 있고 중국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진핑, 중국의 공산당의 리더는 국제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중국 인민들이 희망을 가져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래 중국 공산당 우리가 믿고 가야지 이래야 민심이 이렇게 잡혀요. 솔직히 여러분들 중국이 만약에 진짜 민심이 뒤집혀져가지고 중국 인민들이 전체적으로 진짜 다 빡쳐가지고 들고 일어나잖아. 공산당으로서 그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막아요. 뭐 중국 공산당이 병력으로 14억 인구 다 죽을 거야? 그럴 수가 없거든. 진짜 만약에 들고 일어난다, 정말 미친듯이 들고 일어난다, 중국도 그거 다 못 막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적당한 선에서 중국 민심을 잡는 행보를 계속 해야 돼요.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트럼프도 시진핑을 만나러 오고 푸틴도 시진핑과 전략을 논의하고 김정은도 시진핑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 내가 지금 전 세계 안전 질서에 있어서 시진핑 내가 지금 중심이다. 이걸 또 중국의 인민들이 봤을 때 또 거기에 공산당 지지율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시진핑이 또 만약에 북한으로 가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얻는 게 많대. 얘네들 진짜 서로 이용하고 이용해먹고 잘하고 있다. 김정은은 얻는 게 뭐가 있을까? 자, 김정은도 얻는 게 이런 게 있죠. 첫 번째, 체제 보증 효과. 시진핑이 평양에 오면 북한 주민과 군부에게 중국은 여전히 우리 편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죠. 역시 수령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와의 협상 몸값을 올릴 수 있어요. 김정은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상태에서 만나야 더 유리합니다. 시진핑의 방문은 김정은에게 나는 고립된 독재자가 아니라 중국과 같이 전략적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플레이어라. 러시아랑 나랑은 서로 진짜 군사적 지원까지 서로 해주는 사이야. 그래야 김정은 몸값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 시진핑한테 원하는 게 뭘까? 김정은 당연히 시진핑이 딱 오면 시진핑 원하는 그림 다 뽑아가세요 이거야. 시진핑 뭐 어떤 그림 원하세요? 내가 뽑아드릴게. 하지만 경제, 식량, 에너지 이거는 지원해 주셔야지. 북한은 언제나 그랬듯이 경제난 때문에 중국의 물자 공급이 아주 절실합니다. 정상회담 뒤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그 대북 지원 패키지나 교역 확대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지. 뭐 시진핑 와서 뭐 필요한 거 다 가져가세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뭐 칭찬을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필요한 그림들 다 뽑아가시고 대신 돈 줘. 대신 돈 주고 가 있어. 경제적으로도 식량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싹 다 지원하고 가 있어. 그래서 요런 시진핑의 행보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물론 시진핑도 지금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어느 나라 잘 안 가.
시진핑 잘 안 움직여요. 근데 북한까지 가는 거 보면 요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한 대목은 일본 문제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북한 위협을 이유로 일본의 안보 강화를 방어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지만 미국 측 분석가들은 오히려 시진핑의 강한 태도가 일본을 더 미국 쪽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중국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중국이 정말 대만 무력 통일하는데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잖아? 그러면 일본 문제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위협, 일본 재무장 명분,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안보망 강화,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의 김정은 접촉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북한을 방치하면 미국과 일본이 군사력 강화 명분으로 써먹는다 이거야. 그러니 중국이 북한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일본이 북한을 명분 삼아 일본을 재무장시킬 수 없다 이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재무장하는 거 죽어도 싫다 이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의 지금 불안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대만 문제에서도 지금 중국은 미국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못 건드리지. 어떻게 건드려? 그리고 건드릴 것이었으면 진작 건드렸지. 트럼프한테 만약에 내가 대만 무통하면 너 군대 파병할 거야? 이거 왜 떠보냐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만 라이칭더 총통과 통화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중국에는 굉장히 큰 압박입니다. 대만 외교부장은 트럼프 라이칭더 통화가 성사되면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통화가 이루어지면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매우 민감한 장면이 될 수 있고 중국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힘의 구조가 드러나요. 중국은 대만을 핵심 이익이라고 말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 통화 가능성 하나에 외교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즉 중국은 미국을 압박한다기보다는 미국이 대만 카드를 언제 어떻게 꺼낼지 계속 경계하는 입장이에요. 서로 골치 아프다. 서로 수싸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입장에서 북중러 이 카드도 중국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푸틴과 김정은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처럼 보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푸틴은 전쟁 때문에 중국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북한과 직접 군사 협력을 하면서 중국을 우회하는 카드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다고 봐도 돼요. 그렇잖아요. 김정은이 직접 북한군을 파병을 했으니까. 김정은도 중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랑 북한도 마음대로 못해. 왜냐하면 이건 마음대로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얘네들이 붙어 먹어가지고 중국 패싱하면 그때는 중국이 약간 고립되는 독재 국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 눈치도 중국은 또 봐야 돼.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나러 가는 거는 내가 동북아를 완전히 지배한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거를 막고 미국과 북한이 중국을 빼고 직접 거래하는 상황도 막으려는 그런 행보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참 중국은 자칭 G2잖아요, 그죠? 제2의 국가, 자칭 넘버 2로서 어떻게 보면 강해서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불안해서 움직이는 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하도 이 판을 흔드니까 중국은 그 판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판을 흔들고 있잖아. 중국 팔다리 자르면서 북중러 이 믿음 끊어가면서 중간에서 함정 설치하면서 과연 이 이야기들이 어디로 갈지 계속 구독하시고 계속 흐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록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세상의 흐름을 그냥 아주 쉽게 대충은 알 수 있게끔 설명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되게 쉽게 그냥 들을 수 있고 그냥 라디오처럼 켜놓으세요. 그러면 최소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충분히 틀은 알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 즐겨찾기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